상황에서 혹시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몽골과 만주 국경에서 일어난 바로 한라강 전투입니다. 한라강 전투가 독소 전쟁하고 퍼즐이 있다고요? 일본에서는 노모난 사건이라고도 노모난 하고 사건. 할흰골 전투하고도 많이 했던 몽골 초원지대를 그냥 흐르는 그저 그런 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게 몽골이라는 독립국가가 생기고 만주국이 생기면서 저기가 이제 국경을 놓고 다퉈야 되는 이런 곳이 된 겁니다. 일본 육군은 오랜 시간 주적이 러시아 소련이었습니다. 만주와 몽고는 일본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 몽고는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소련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소련과의 충돌은 결국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1939년 5월 터지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때가 왔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대기시키고 있던 23사단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정규군 대대급 병력이 양쪽에서 충돌을 해요. 아, 이건 작은 충돌이 아니에요. 그죠. 뭐 상당한 규모의 충돌이 벌어져서 양쪽이 대대급의 손실을 봅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딱 승패가 완전히 기운 게 아니라 서로가 이 한라강 연안에서 꽤 큰 피해를 보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양측 다 열받아요. 네가 쥐어 받으려고 해서 나도 맞았어. 이 지역 지휘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요. 이거 한번 조사해봐. 왜 이따위밖에 못하는지 하면서 지휘관들을 감찰할 인물 한 명 보냅니다. 이게 바로 주코프였습니다. 주코프의 등장이군요. 일본과의 국경 분쟁에 소련군 수뇌부가 꺼내든 카드는 주코프였습니다. 주코프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사실 딱히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주코프 회고록입니다. 예. 저는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차 세계대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일 텐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 독일 장군들 회고록이라든지 관련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사실은 미군도 마찬가지죠. 근데 소련군 장군들에 관해서는 전혀 소개가 돼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뭐 우리나라 현대사의 굴곡진 사연 때문에 그럴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필생의 작업이 이 주코프 회고록을 우리말로 예, 번역을 해보는 것인데요. 내년에 나옵니까?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서 예, 어쨌든 간에 그 주코프 장군이 소련군을 대표하는 장군일 텐데 일단 좀 이름부터 살펴보자면요. 정식 명칭이 게오르기 콘스탄티노비치 주코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명사나 형용사에서 성이 나오는데 이 주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주크는 딱정벌레입니다. 곤충 중에서 사실은 가장 다부지고 전투력이 센 곤충이 그 딱정벌레일 텐데 이미지가 딱 딱 온 게 맞는데요.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해서 지은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재밌는 게 후르시초프는요. 예, 후르시라고 하는 곤충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게 비단벌레예요. 그럴듯하네요. 예, 예. 뭐가 역시 장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 네. 곱사등이. 곱사. 예. 왜 이런 걸로 성을 만들? 그러니까 좀 성을 만들어내는 데서 별로 근기가 없는 듯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도 너무 좋은 이름 쓰면은 하긴 그렇긴 부정한다고 하다. 해서 일부러 좀 안 좋은 거 갖다 붙이는 경우 있었잖아요. 개똥이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김계시 아닐까요? 뭐 오래오래 살라고. 예. 어쨌든 간에 그 주코프 장군을 항상 머리에서 떠올릴 때는 이 딱정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성이 된다면 키가 얼마쯤 돼 보입니까? 사실 이분이 딱 서 있는 걸 못 보고 가르쳐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예. 되게 거대할 것 같다는. 굉장히 풍채가 좋은. 풍채가 보통 이 좋아가지고. 나라는 뭐 한 180, 한 5는 돼야 장군하지 않을까 뭐. 일단 또 다들 배가 나왔으니까 예. 배가 이래 갖고 진짜 무슨 씨름 선수 같을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 독일을 제압한 다음에 아이젠하워 장군이라든지 몽고메리 장군이라든지 패튼 장군이랑 같이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가장 키가 작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키가 무려 164cm. 무려. 예, 예. 그런데 그 주코프 장군을 처음 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가로 세로가 똑같다. 상당히 그 다부진 체격인데요. 레고. 예, 예. 이 다부진 체격을 보통 이게 엄마 쪽에서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엄마. 당연히 농사 짓는 그 농촌 안악이었는데 90kg이 들어가는 곡물 부대를 번쩍 드는 모계 쪽부터 체격과 체력을 물려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워낙 그 소련을 대표하는 장군이니까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어떤 전기를 쓴다든지 그 선전을 할 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혁명을 통해서 출세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그리는데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그 생을 그리는데 거군요. 실제로 좀 따져보면 초등학교 교육을 3년 받았다고 그래요. 똑똑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아예 교육을 안 받거나 네, 네. 다녀도 한 1년, 2년 다니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3년을 다녔다는 것은 그럭저럭 사는 집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외가 쪽이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 외삼촌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가죽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어렸을 때 견습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수완이 있었는지 아주 그 어렵게 기술을 배운 다음에 10대 후반이 되니까 자기 그 사업체를. 공방을 창업을 하기 하고 때문에, 있는 예. 그래서 견습생을 받아가지고 공방을 굴릴 정도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될 뻔했는데 덜컹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징집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소자산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915년에 20살 때 징집이 돼서 기병대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1918년에 내전이 벌어졌을 때 붉은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원이 되는데 본인도 회고록에서 살짝 언급을 하는데 자기가 아주 투철한 그 이념을 가지고 당에 입당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고 자기는 천상 너무너무 군대가 좋아서 군대에 쉽게 말해 말뚝박기로 했는데 군대에서 출세하려면 아무래도 당원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4년에 레닌그라드 기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동급생들이 어마어마해요. 동급생들이 아마 우리가 독소전쟁을 다루면서 항상 접할 이름일 것입니다. 로코소프스키, 로코소프스키. 그리고 티모셴코, 디모셴코. 그리고 코니에프, 그리고 예로멘코, 그리고 바그랴미안. 그러니까 쟁쟁한 다른 동료 장군들이 다 동급생이었고 특히 로코소프스키하고는 너무너무 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밀어주고 미는 그런 관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룬제 군사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하던 해인 1934년에 보로실로프 기병 사단장이 됐던 것이죠. 보로실로프. 예. 라인을 잘 탔네요. 예, 맞습니다. 예. 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인복도 있었고 어떤 그 행운도 따랐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때가 그 1937년인데 이때부터 군부 숙청이 아주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주코프는 계속 승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자기도 숙청당할지 당을 모른다. 모르니까 항상 속옷을 챙겨놓은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요. 속옷이요? 예, 그러니까 엔카베데 요원이 오면은 그냥 끌려가는데 보통 보면 이제 어떤 경우는 잠자다 끌려가서 맨발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가방을 옆에 두고 숙청 대상이 돼서 엔카베데 요원이 오면 그냥 가방 들고 가겠다 이런 각오로 살았다고 합니다. 숙청을 안 당하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예, 예. 숙청 대상이 되면 예, 내가 딱 준비된 자세로 가서 임하겠다 예.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이제 그 주코프를 보면서 이게 가수로 치자면 육각형이다. 그러니까 보컬, 안무, 작사, 작곡, 예능, 구몰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장원영이. 최고의 평가입니다. 예, 예. 야구로 치자면 그 파이브 툴 플레이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 지금 이러한 평가들이 예. 자기 회고록을 통해서 만약에 증명된 거라면 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점은 아닌데 항상 그 5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어느 분야에서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실레프스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거 몰라도 참모장교로서는 최고라고 치는데 거기에 못 미치겠죠. 하지만 모든 방면에서 다 그 뛰어난 점수를 받았기 멀티플레이어. 때문에 이런 강점이 상당히 그 출세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됐을 겁니다. 제가 뭐 군인으로서 조금 한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객관적으로 잘 싸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전장을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장을 딱 보고 어느 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에 이 병력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각, 통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통째에서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 상황에서도 패닉이 잘 안 빠집니다. 항상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굉장히 있는 이제 중요하죠. 이런 성격, 그러니까 냉정하기도 하고 침착하기도 하고. 술을 안 마셨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으로서 정말로 희한한 케이스죠. 네. 보드카를 달고 살았을 것 같은데 네. 겉보기. 네, 그래서 술도 입에 안 대고 이제 가까운 친구가 없을 정도로 뭐 냉철했다. 뭐 나중에 이제 콜라를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맞아요. 되게 자기 절제를 나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비사교적인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엄격했다고 해요. 특히 부하들한테 좀 엄격하기도 했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주코프가 전투에 있어서 대규모의 인명 손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되게 잔혹한 면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성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성공으로 인해서 그런 면들이 이제 감춰져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조금 인간미가 부족한 약간 전쟁 기계 같은 느낌? 이거 성공한 있었던 것 CEO나 장군들 같은 경우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약간 그 느낌도 좀 있네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 완벽한 성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장수의 종류에 용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장이 있죠. 그다음에 덕장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장수가 뭐냐면 운장입니다. 운장. 럭키한 사람인 거죠. 빠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코프는 운장이었다. 아 운장이에요? 네, 이 말이 뭐냐면 탄탄한 출세를 거쳤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거기에 가능했던 이유는 주변에 생각보다 이 사람만큼 유능한 경쟁자가 별로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대숙청도 피했잖아요. 네. 사실 보르실로프 라인을 탔기 때문에 조금 숙청을 피해간 면이 그런 있나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장군들의 무덤이었던 핀란드 전역에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활약한 전투들을 보면은 대개가 상대방의 기세가 한 푼 꺾인 시점, 혹은 약간 승패가 기우는 시점에 딱 들어가서 전공을 딱 세우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추석 때 이거 그닥 잘 만든 작품은 아닌데 하필이면 이것만 추석 때 개봉을 했어요. 그러면 대박 영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강했던 것만은 인정해야 확실히 돼요. 네, 멘탈이 그러니까 진짜. 운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맞부딪혀갖고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주코프는 그런 면에서 전쟁의 잔혹함을 정면으로 딱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렇죠.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패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코프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졌지만 당당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에 계속 믿고 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쭉쭉쭉쭉 승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지휘 스타일을 보면 동급생이었던 로코섭스키와 아주 그 대척점을 이루는데 로코섭스키는 우리 잘하자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설득과 동의로 부하들을 이끄는 스타일인데 주코프는 사실은 영어에서 디맨딩이라고 하죠. 최고의 어떤 요구를 하고 부하들이 엄격하게. 최고의 어떤 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이렇게 다그치는 스타일. 그래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었고요. 이 부하들한테도 이렇게 다그치지만 상관한테도 할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스탈린한테 뭐 이렇게 대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직언을 해야 될 때는 스탈린하고 그 계급장 떼고 할 말은 하면서 근데 그 측면이 스탈린이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앞에 서면 막 설설설 기면서 기분만 맞추려고 하는데 이 주코프는 자기 앞에 서가지고 당당한 모습 보이고 때로는 거친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친구를 내가 중용하면은 그 사태를 파악하고 할 약간 때 나랑 결이 비슷하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거칠었던 그리고 약간은 잔혹했던 측면이 스탈린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코프를 조금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코프의 승리는 인정하는데 그 승리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쟁점 중에 시작을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작했던 거는 사실은 극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주코프가 가서 이제 잘 합니까? 주코프를 보낸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소련이 사실 이 하랑항에서의 전투를 아주 심각한 위기로 인식은 안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지금 국지적 분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의 방위가 물론 전략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소련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전략에서의 방어를 봤을 때는 좀 급이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현재까지 주코프는 소련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의 장군은 아닌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최상급 지휘관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갓 군단장에 군단장이 됐죠. 진급한
상황 판단도 빠르고 나름 믿을 만한 결단력 있는 약간 중견급 장군을 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조건에 부합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주코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 있고 믿을 만한 주코프를 현지 감찰 업무로 보냈는데 주코프가 와서 감찰을 해보니까 현지 지휘관들이 영 글러먹었다. 시원치 않은 실책 면박을 하고 상부에도 이놈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옷 챙겨와. 그래서 위에서는 그냥 주코프로 그 보고 받고서 군단장을 바꿔버려요. 네가 거기 군단장으로 딱 들어앉아갖고 장악을 해라라고 해서 군단장을 아예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코프는 이때부터 몽골군과 합세해서 여기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일본 놈들이 여길 자꾸 까짝까짝 대는데 좀만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밀어버려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 공격을 해갖고 자극을 합니다. 오히려 자극하는 거예요. 네. 공격적인 주코프가 계속 도발을 해오니까 관동군 쪽에서도 열받지. 기분이 확 상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 대일본 제국에 지금 도발을 한다고 세계 최강의 하면서 부대인데. 관동군 참모들이 발끈하면서 우리 대일본 제국 관동군의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뽐뿌질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참모 한 명이 나서게 되죠. 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신 교수님 누구죠? 쓰지 마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과다카다레스도 다르고. 아이 츠지 네. 마사노부는 일본군 내에서도 브레인 중에 브레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태평양 전쟁 때 기억해 보시면은 네. 그때도 우리가 문제적인 물로서 잘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츠진 마사노부가 여기서도 또 소환이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우린 과감하게 사단급 병력을 출동시킵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제23사단 뭐 지난번에 충돌을 했었죠. 그리고 네. 거기다가 증원을 합시다. 원래 좀 멀리 있었던 7사단. 사단. 아. 7사단은 어느 나라 그렇지만은 숫자가 낮을수록 이 초기에 형성된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사단. 그죠, 엄청 뼈대 있는 7사단은 궤도에서 원래 편성된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커 사단을 갖다가 여기서 보내갖고 우리가 확실하게 진압을 하자. 그래서 2개 사단 병력에 각종 항공기와 전차까지 동원을 해갖고 가장 문제가 되는 자연지물인 하라강을 아예 넘어갔고 소련군과 몽골군의 배후를 타격을 해서 아예 제대로 손을 봐주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타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으면 이건 국경을 넘어가는 완전 도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상부에 문제는. 보고해야죠. 그렇죠. 최상부까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해요? 일단 저질러 보고 나중에 승인 받겠다. 전쟁을 자기네 멋대로 시작한다고? 네, 그러면서 이 작전안을 올리긴 해요. 그리고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전달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육군 참모본부가 말리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재밌는 특징이죠. 네. 이런 외교 문제도 비화될 수 있는 도발이면은 야 뭐야 승인 받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서 좀 자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관동군 입장에서는 이건 묵인하는 거구나. 아 저질러도 되는 그게 거야. 이제 일종의 임무형주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일종의.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독단전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긴 하는데 이미 일본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주사변부터 시작해서 중일전쟁까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육군 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하니 관동군 입장에서는 츠지 마사노부는 이거는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네. 결과만 잘 만들면 됩니다. 하면서 2개 사단을 움직여서 드디어 공격을 갖다가 개시합니다. 이게 행간을 읽어야 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갖다가 무려 73대, 장갑차도 19량을 밀어 넣어갖고 전 병력은 거의 2만 명이나 동원을 했습니다. 전 일본군 전차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 충분하다. 그래서 6월 30일에 드디어 저 한라강 북쪽에서부터 기습적으로 남하를 시작해서 저 지역에 있던 소련군과 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세 좋게 일본은 넘어가서 네. 뭔가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소련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코프도 이 지역에 아주 야무진 병력들을 갖다 놓고 있었거든요. 11전차여단과 7보병여단을 갖다가 놓고서 2개 여단 병력으로 이걸 갖다가 맹렬하게 반격을 해내고요. 기습서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지금껏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들어보면 소련 지도부가 주코프를 보낸 것도 어떤 성향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네. 그리고 갓 군단장이 됐고 뭔가 내가 활약을 해야 된다라는 호승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 바로 현장 지휘관들 다 쏘고 쏴서 보내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고 군단장 교체 바로 됐다. 이거는 한마디로 소련군의 관동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내놓고 약간 독려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확전이 될 거란 예상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동군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 없어. 이거는 우리가 성과를 거두면 문제가 없는 거야. 맞아요. 서로 확전 의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네네. 이건 놀라운데 그 화라강 전투는 아예 소련과 일본이 확전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전투였네요. 그렇죠. 양쪽에 아주 변경지대고 사람들의 눈길이 별로 미치지 않는 정말 벽촌에서 벌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을 테니까 너무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손 좀 봐줘. 그 정도 양쪽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일본군은 여기서 소련군의 굉장히 우세한 화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소련군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과가 뭡니까? 포병이죠. 포병이죠. 항상 스탈린이 전쟁의 신이 포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소련군이 여기 상당한 중포들을 갖고 옵니다. 152mm까지 있었다고. 맞습니다. 152mm 포. 일본에서는 꿈도 못 꾸는. 네, 일본군은 기껏해야 뭐 75mm 전후 이 정도 깔짝깔짝 되는데 그런 중포들을 또 어디 배치하냐면은 바로 저 한라강에 깎아지른 이 절벽 위에다 배치해요.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에서 내려다보면서 계속 포격을 퍼부어대고 전차 부대들도 이때 뭐 BT 전차, T-16 이런 거지만은 일본군 전차 우리 봤잖아요. 상대하기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가 계속 반격을 해대니까 기세 좋게 강을 넘어온 일본군은 불과 5일 만에 다시 쫓겨가게 돼요. 그러면서 소련군은 이 높은 고지대를 장악하고 아예 그리고 사면을 내려가갖고 한라강을 일부 넘어서 거기 강 건너에 교두보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딱 교두보를 장악하고 뒤에 언덕 위에다가는 중포들을 배치해 놓으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공격을 아무리 퍼부어도 자살행위죠. 거의 자살행위죠. 위에서 계속 포탄이 떨어지니까 불의 장막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무려 이 초기 상황에 거의 양쪽에 5천 명의 병력을 잃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바로 이 장고봉 전투를 능가하는 대규모 정규군 충돌로 이제 비화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군도 전차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일본군의 특징이 있어요. 또 소련군이 굉장한 화력을 퍼부니까 전차를 아예 전선에서 후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고지대에서 쏘는 저 거대 포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했다가 소중한 전차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전차를 전부 다 물려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병으로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보병으로 막아야 되는데 저 사진 하나 보시면 병으로? 이걸 급조를 해요. 이제 일본군이 건빵 폭탄이라고 해서 탄이에요, 저게? 네, 그러니까 작대기 끝에다가 장대 끝에. 폭약 뭉치 보따리를 매답니다. 그래서 장갑차가 지나가면 이제 밑에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화염병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꽤 일본군 보병들이 독하게 달려들었어요. 독하게 달려들어서 소련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네. 일본군 수뇌부가 내린 결정했습니다. 적 전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병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책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화염병을 만들고 더 많은 건빵폭탄을 제조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오죠.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태평양 전쟁을 다뤘는데 그때 아마 필리핀 전쟁 편을 보신 분들은 저걸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우리 천황폐하께서 내려진 전차 손해가 없이도 한 20명만 죽으면 전차 하나 상대할 수 있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20명이면 다행인데 원래 인력을 갈아넣는 건 소련이 훨씬 더 잘하지 않습니까? 소련도 갈아넣죠.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모두 이제 일반 병사들의 희생을 참 쉽게 생각하는 쪽의 어떤 국가들, 수뇌부들인 것 같은데 주코프의 특징이 뭐 한번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잘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느낌상 지금 일본군 여기서 밀어붙이면 확 갈 것 같은데 라는 결정을 좀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코프가 이제 대공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코프의 대공세의 저는 특징이 압도적인 준비를 해놓고 네. 작전적 기습을 가했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부전승입니다. 근데 그 다음 승리가 사실 이제 선승구전이라고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네. 근데 주코프가 전형적으로 그걸 하려고 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관동군의 이 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전선이 이제 조금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때
소련군이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57군단 같은 경우가 이제 1전선군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병력도 이때 5만 7천 명 정도까지 본국에서 계속 오게 돼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차가 무려 500여 대, 장갑차도 뭐 한 350여 대, 그다음에 항공기도 한 580여 기.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이 여기에 준비를 해 있었고 포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중포들이 무려 150문 정도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여기에 맞선 관동군도 아주 적은 병력은 아니었어요. 아까 이제 7사단 2개 연대까지 이제 투입한 병력이 총 해서 2만 3천 명 적지 않네. 정도가 됐었고 전차를 한 120여 대 정도. 그다음에 중포도 한 40여 문. 항공기가 한 400기 정도. 근데 어찌됐든 전투 측면에서 소련군이 이제 일본군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거는 특히 일본군을 충격에 빠뜨렸던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군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소련군은 절대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작전을 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련의 그 시베리아 철도의 이제 후방 기지가 러시아 보르자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물자를 하역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 전투하는 공간 지역이 무려 700여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길도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길도 아니고 사실 초원지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련이 그 많은 병력과 장비를 여기로 다 나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내 기준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일본군은 20km도 되게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군은 여기에 무려 한 3,500대 정도의 트럭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수백여 대의 유조차까지 동원하면서 병참 물자들을 왕복하면 1,400km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5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5만 5천 톤 이상의 군수 물자들을 여기로 다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소련군 트럭이 한 2만 대 정도가 왔을 거야.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에 일본군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 보급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코프가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서 정말 중시했던 게 뭐냐면 기만 작전입니다. 철저한 기만입니다. 일본군을 속이기 위해서 병력이나 전차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밤에 이동시킵니다. 정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때때로는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쟤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전차 같은 경우도 궤도를 제거할 정도로 되게 소음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그다음에 공격 계획을 세웠는데 부사관들이나 뭐 병사들한테는 그 공세 전날 밤에 알려줍니다. 심지어 하급 장교들 같은 경우도 지휘관들 같은 경우도 이틀 정도 전에 알았어요. 그만큼 기밀로 했다. 그리고 전투 명령은 3시간 전에야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은 그냥 쉰 게 아니라 8월 초에는 실제로 전투를 또 합니다. 공격을 계속 해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 승리는 일본군이 거두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일본군이 전술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소련군은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전투를 합니다. 이것도 약간 기만 작전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기만 작전의 일환이에요. 또 하나는 한 8월 15일 되는 시점부터는 무선 통신망을 갑자기 이제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끊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통신이 막 감청도 하고 막 정신 없었는데 갑자기 뚝 끊겨요. 얘네가 도망갔나 보다. 네. 한다고. 공격할 힘이 없구나. 그리고 허위 전문들을 막 펼치죠. 보급이 끊겼다 뭐 이런 전문들. 게다가 진지에서는 계속 확성기 틀어놓고 삽질하는 소리만 계속 내요. 그럼 일본군 입장에서는 공격이 아니라 얘네들 여기서 방어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게 되고 병력들이 들어올 때 그 소리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폭격기들이 밤에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의 진짜 소리를 못 듣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일본군이 몰랐던 건 아닙니다. 특히 일본군 장교들이 특히 정찰대가 한 18일에서 19일 시점에서 소련군의 대규모 집결을 다 목격을 합니다. 항공기도 파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상부에 다 보고를 합니다. 육안으로 파악한 내용들을. 근데 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미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생긴 겁니다. 소련군은 우리를 공격할 의지가 없다. 소련군은 방어할 것이다라는 그 심리에 갇혀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얻었음에도 공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찰을 왜 해요? 참 그게 제가 봤을 때 일본군의 큰 약점입니다. 네, 말단의 정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줄 정도는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정찰을 보냈더니 왜 안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 그 얘기는 틀린 정보야. 네.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이미 소련군이 이겨놓고 싸웠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철저한 준비를 네. 했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드디어 이른바 한라강 전투의 3단계 소련군의 대공세가 펼쳐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소련군의 이제 8월 공세, 이 대공세의 계획은 철저한 양위포위입니다. 크게 두 날개인데 가만히 보면은 단순한 두 날개가 아니라 그 날개가 서너 겹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촘촘하게 이렇게.
중앙에 있는 군대가 일본군의 주력을 붙잡아 놓는 동안에 기동력이 좋은 부대들이 일본군의 양측방을 뚫고 들어가서 포위 기동해서 결국 일본군을 이 하라강과 홀스텐강 사이에서 포위 섬멸하겠다. 최소한 일본군 23사단 전체를 포위 섬멸하겠다라는 게 주코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세가 8월 20일 시작이 되는데 무려 포병 150문이 2시간 45분 정도의 준비 포격을 퍼붓습니다. 전투기 폭격기들도 엄청나게 퍼붓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본군은 이미 지휘소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됐다. 통신망이 마비돼 버렸어요. 두절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개별 전투. 개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여기서부터 이미 저는 승패가 결정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여지껏 준비하는 동안 기만을 통해서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포격이 멎자 중앙에서는 주로 이제 81 소총사단, 보병사단이 이제 싸우고 그 좌우로는 36사단, 57사단이 또 정면에서 압박하고 그리고 그 북쪽에서는 기갑과 기계와 보병 여단들이 전선을 돌파하고 빠르로 이제 기동하면서 선멸을 계속하게 되는데 특히 양쪽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기갑 부대들을 투입해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군의 전격전처럼 기갑 사단이나 뭐 기갑 군단들이 대규모의 어떤 그런 전차를 운영해서 독자적으로 이런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소련군의 이 공격을 보면은 보병이나 기갑이나 기계화 부대나 심지어 공군도 그렇고 군수까지 이 모든 어떤 병종들이 협조된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군은 어떻게 보면 독일식의 전격전을 했다기보다는 제병 협동을 통한 기동전을 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부대들이 20일과 24일에 일본군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일본군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놀라운 게 1939년이란 말이죠. 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독소 전쟁을 이어갈 예정인데 저는 이 전투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막의 폭풍 작전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1939년에 주코프가 어떤 작전을 머릿속에 세워놨길래 이런 제병 협동 작전이 가능했는지 게다가 항공기까지 동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결국에는 주코프의 작전적 능력이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에서 6월달, 특히 6월달 싸움도 그렇고요, 7월달 싸움도 그렇고요. 소련군의 전투력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일본군과 이렇게 맞따라서 싸울 경우에는 소련군이 생각보다 잘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술적 수준이 떨어져요. 근데 그 전술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 부분을 주코프가 작전적 능력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소련군을 생각할 때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소련군을 5명에서 1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거를 주코프가 본인의 그 전술적, 작전술적 능력 혹은 제병 협동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련군의 진짜 힘은 보병 위주가 아니라 보병과 기갑과 기계화 보병과 포병과 항공 병참 이 모든 것들이 결합했을 때 폭발적으로 낼 수 있다. 제병 협동 능력이다. 이게 주코프가 기병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도 있죠. 네. 우리가 적백내전 때도 봤지만은 소련은 기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배후를 차단하고 포위하는 이런 작전을 많이 했잖아요. 주코프는 그 이후에 전차와 장갑차의 발달을 보면서 기병의 임무를 갖다가 이런 기갑으로 대체해서 우세한 화력을 기반으로 해갖고 일본군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죠. 네. 물론 소련군이 꼭 그렇게 아주 멋있게만 싸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네. 실책도 있었어요. 네. 작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아주 뭐 거의 전날 애나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명령을 받고 그거대로 쫓아가려니까 그때 GPS도 없던 시절인데 길 찾는데 애먹기도 하고 역시 통신 장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헤매면서 간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라강 전투는 비교적 딱 국경까지만 갔거든요. 몽골이 주장하는 국경까지만 갔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 정도에서는 그런 약점들을 충분히 상쇄해가면서 충분한 전과를 거둘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전 심중령님 그 전황 설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양의 포위를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불꽃사다구를 이렇게 따닥따닥 겹으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해놓고 네. 저 위쪽에는 또 기동부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군도 전차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후방에 많이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럼 기갑사단이 내려올 때 전차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간단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소련군 당시 동원했던 전차를 비교한 건데요. 일본군은 80구식 중전차, 그다음에 95식 경전차가 있었고요. 소련군은 BT5, BT7 경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T-26도 있었는데 주포를 보시면 89식 중전차가 제일 커요. 56mm로. 근데 얘는 전차포가 아니라 곡사포입니다. 곡사포고요. 근데 국사포라는 거는 보병을 상대로 사실 근데
전면장갑은 다 얇아요. 그러니까 56mm를 아무리 곡사포라고 하더라도 56mm 쓰면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탄 야금술 같은 게 일본이 그렇게 수준이 좀 높지가 않아서 좀 거의 안 먹혔고 반면에 이제 소련군 전차들은 공통적으로 45mm 대전차포를 탑재를 했고 일본군은 95식 경전차가 요 앞에 보시는 이런 37mm를 이제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100m하고 1000m의 관통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걸 실제로 붙어보니까 소련군 전차는 1500m 밖에서도 일본군 전차를 깡통처럼 관통합니다. 반면에 일본군이 쏜 전차포는 소련군 전차를 관통하기 힘들었어요. 100m 이내에 들어오면 그나마 95식 경전차의 37mm가 몇몇 소련군 전차를 관통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소련군 전차는 전차포에 뚫렸다기보다는 화염병에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는 국제조사단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소련 전차들은 불탄 흔적이 굉장히 많고 관통된 흔적이 없는데 일본군 전차들을 보니까 벌집처럼 뚫려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저 사실이에요. 전차의 전면 장갑 두께가 12mm요? 네. 철판. 진짜 철판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심 교수님께서 소련군의 어마어마한 보급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가장 반대되는 예가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수송수단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차량화는 뭐 거의 꿈도 못 꿨고요. 심지어 보병들은 주둔지에서 전장까지 걸어서 갑니다. 그다음에 전차들도 연료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이것 때문에 전차대는요, 일단은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료가 도착하는 대로 소수의 전차가 연료를 넣고 축착 투입돼요. 그러니까 가면 가는 대로 녹아 없어집니다. 족족 당하겠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몽골 초원이든 아니면 북아프리카든 이탈리아군하고 일본군하고 맞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교수님, 제가 이따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따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소련군이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써먹었던 게 피아노 줄 가지고 철조망을 바닥에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사실 웬만한 독일제 전차들은 피아노 줄 깔아놓어도 그냥 뭉개고 가요. 뭐 이게 엉켜도 그냥 가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본군 전차는 마력수가 굉장히 좀 딸리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게 엮이기 시작하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줄에 걸려서요? 그것도 피아노가 1mm 정도 피아노 줄이에요. 저게 사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저것도 2차 세계대전 후반에도 꽤 위력을 발휘했어요. 저게 한 겹 한 겹은 되게 약할지 몰라도 저게 몇십 겹이 한꺼번에 엉키잖아요. 그럼 이게 스프라켓 같은데 이게 축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갑자기 축이 끽 어느 순간에 고착이 돼버려갖고 움직이질 못하게 돼요. 이게 또 열애 때문에 녹아요. 녹아서 이제 막 옮겨붙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튼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나마 믿었던 전차다가 이렇게 괴멸당한 이후에 또 보병으로 상대를 해요. 이때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대전차 총검술입니다. 일본군의. 대전차 총검술. 네. 상대로 총검술을 왜 해요? 네, 전차에 우르르 올려가서 하나는 밑에 들어가고 하나는 전차 관측창 같은데 이제 일본도도 쑤셔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일본도. 일본도 같은 것도 막 쳐다보지 말라고.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그 성공 사례 하나가 있기 위해선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다가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갈려나가요. 그냥 기관총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제 경보부양 중심의 편제였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일본은 공격 중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처럼 제병 협동을 일단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대인데 또 공격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차피 내가 방어를 해봤자 방어보다는 바로 뭐라 하니까 반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구축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소련군도 전술적 시책이 분명히 있었고, 방금 이제 샤를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군 진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면서 포위전이 격화되니까 실제로 소련군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련군의 이제 그리고리 같은 경우는 주코프에 건의를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우리도 피해가 크니까 며칠 동안만 중지하고 가자고 하니까 전쟁은 전쟁이다. 손실은 불가피하다. 일본군처럼 특히 강하고 싸납게 달려드는 저같들은 더욱더 그렇다. 여기서 멈추면은 우리는 이 작전은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나중에 하면 손실이 10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코프가 공격 지시를 계속하게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코프의 사실 그 인명 실상에 대해서 살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드러나게 된 것 같고, 24일 날 관동군이 예비대를 동원해서 역포위를 시도합니다. 반격을 시도해요. 근데 이게 막힙니다. 소련군이 사전에 제압 사격을 했고
또 공군 근접 지원을 하면서 일본군은 타격도 하기 전에 이동 때부터 이미 막혀가지고 사실상 괴멸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일본군 23사단을 둘러싸서 이제 거대한 포위망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27일 날은 사실상 일본군이 전멸하게 되는데 일본군 전사자가 여기서 8,500명이 났고 어마어마하죠. 포로나 부상까지 포함하면은 17,000명입니다. 전멸이네요, 그냥. 네. 근데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소련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소련군이 이 기간에 9,000명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 지금 작전에서. 그리고 하라강 전투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소련군 피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통상 이 지금 반격 작전은 뭡니까? 포위전이잖아요. 네. 포위 선멸전이잖아요. 포위 선멸전은 성공하는 쪽의 손실은 매우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련군의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일본군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미친 듯이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투력 자체는 일본군이 굉장히 좋았다는 독하게 거죠. 달려. 그래서 독하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탈리아군과 일본군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일본군이 이긴다. 왜냐하면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군 봤잖아요. 예. 맞아요. 포위되니까 어때?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그냥 바로 항복. 바로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친구가 돼. 포인트 같아요. 이탈리아군은 방어가 여의치 않으면 항복했잖아요. 근데 일본군은 방어가 여의치 않으면 오히려 공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강변에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일본군도 방어선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일본군은 사실 대전차 지뢰만큼은 좀 풍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뢰를 깔아봤는데 이 강변 모래니까 이게 안 터지고? 이게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방어가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하는 게 낫겠고 그 역공의 방법은 병사 목숨 하나와 전차 하나하고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일본군의 그 고립되어 있던 많은 부대들, 대대급들에서는 대대원 전체가 전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렇죠. 거의 전멸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사가 항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해서 죽음 뭐가 전멸했다는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 이탈리아와 일본이 싸우면 일본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한다면 이탈리아가 옳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련군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 전투에서의 패배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 교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못한 부분을 덮어버리고 이 전투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역시 전장에서는 무형적 가치가 중요하구나. 죽음을 무릅쓴 두려워하지 않는 황군 공격 정신. 정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황군 정신이 중요하다. 결국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일본군은 이후부터 점점 더 시대착오적인 군대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투가 사실은 몽골 국경에서 벌어진 그렇죠. 전투예요. 예. 소련과 일본의 전투라기보다는 몽골 사람들의 전투가 사실은 확정이 된 거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 몽골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장을 1년 동안 맡고 있는데요. 그러셨어요? 예. 끝나셨습니까 이제? 예, 거의 끝나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회원들을 도와줘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최근에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오랜만에 만난 연구원 심원용 그 박사라고 네, 군사편찬위원회 소속 연구원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몽골에서 주최하는 이 하라강 전투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고 싶다. 예, 예. 어떤 주장하시는? 그래서 국제학술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몽골에서 이 관심이 전투를 있다. 중시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주인공이 일본군과 소련군. 소련군만 나오는데 소련군의 전체 병력이 그 10만 명이 채 안 될 텐데 그 중에서 9천 명이 몽골군이거든요. 10% 정도는 됐네요. 예, 그리고 또 일본군도 일본군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만주국 군대와 기병대, 예. 함께 싸웠는데 예. 이 만주국군의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또 몽골 계통 그 기병대원이었던 거예요. 몽골 사람과 몽골 사람이 싸운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이걸 중시하는 이유가 하라강이라는 것이 이 몽골에서 하라하라고 하는 부족이 있고 이 부족이 상당히 세가 큰 부족인데요. 반면 약간 적긴 하지만 소수 부족으로 이 바르가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라 부족은 소련군과 동맹에서 함께 싸웠고 이 바르가 부족은 만주군에 속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병대원으로 주로 이제 12,000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맹국으로 소련과 함께 싸웠던 하라 부족이겠죠.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당시에 그 몽골의 권력자인 처이발상이 확실하게 국가의 통치자로서 지위를 굳혔고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 전쟁이 되게 아주 중요한 중요한 전쟁이 되죠. 아, 그래서 몽골 국경에서 공산주의 진영이 있는 그 몽골은 독립국이 된 거고 중국 내에 있는 내몽골은 예. 이 바레가족 쪽에 있는 몽골인 거예요. 예, 그쪽은 다른 쪽에 있는 곳이죠.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몽골 인민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는 몽골인과 다른 또 부족들, 유파들이 또 다른 곳에 또 존재한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사실은 이게 앞으로 연구가 많이 돼야 할 주제이긴 할 텐데 일본군이 이때 소련군과 함께 싸우는 몽골인 부대를 상대로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예? 연구가 있어요. 초원의 역병이라고 해서 실제로 배원군을 살포해서 몽골군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소련군이 아니라 특히 또 유독 그 몽골군을 상대로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 몽골군을 가지고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주제고 이 세균전 문제는 정말로 많은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731 부대가 그쪽에 있는 부대잖아요. 네, 세균전은 사실 되게 논란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 하링강 전투에서 일본군이 세균전을 했다. 혹은 당시 일본에서는 세균전을 생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썼다라는 공식적인 일본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 네. 보고서나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없겠죠. 쓰면 안 되니까요. 그 부대도 다 불태우고 네. 자료 없애고. 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연구소에 이 세균전을 했다. 혹은 이 증언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세균 병기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논의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31 부대의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군 내에서 세균전 연구의 시작이 이제 이시시로라고 731 부대 부대장이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32년에 방역연구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방역연구실이 같은 해 만주로 건너가서 하얼빈 근교에서 이제 관동군 방역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일본군은 이런 여러 가지 군사 이런 비밀 시설에 대해서 다 은폐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대 같은 경우는 감호 부대라는 명칭을 쓰긴 했는데, 아무튼 이 부대가 36년에 이제는 관동군 방역부로 조직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부대장은 또 이시시로예요. 그리고 이게 38년부터 39년까지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본부가 훨씬 커졌고요. 그다음에 실험실도 확장됐고요. 연구원들을 엄청나게 이제 더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본부 말고도 여러 곳에 지부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41년 8월에 그 본부 명칭을 이제 관동군 방역급수부인데 별칭을 731 부대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38년부터 39년 사이에 조직이 엄청나게 확장됐는데, 이 과정 중에서 육군의 이 반대파,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 가치를 효과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은 뭐라고 썼냐면 이거를 현장 조사, 현장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38년에서 39년 이 시점에 분명히 현장 검증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게 바로 하라간 전투에서 몽골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역사를 통해서 그걸 지금에 와서 뭔가를 바꾸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내고 이런 얘기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그 역사를 알고 반성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제기가 되고 검증돼 가는 과정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역전다방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동군의 구세주는 8월 23일에 체결됐던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명분이 되는 거죠. 명분이 되는 거죠. 충분히 결전을 벌일 의지를 보여줬다. 보여줬다. 예. 일본의 그 두 개의 문화가 아주 적절하게 딱 조합돼서 가요. 하라간 전투의 주인공은 역시 그러니까 주코프 장군일 텐데요. 난 정말 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어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이 완전히 또 능력을
또 몇 배로 키우는 또 덕이 된 겁니다. 급기야 소련군의 총참모장으로 임명됩니다. 야, 진짜 초고속 승리입니다. 출세가도가 아주 독소전 군사사에서 한때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던 건데요. 스탈린과 주코프가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독일군의 아랫배를 찌르겠다. 히틀러가 먼저 스탈린의 의도를 알아채고 공격했다는 것은 유럽을 지켜낸 것이 된다는 그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성전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예. 히틀러 얼굴이 되게 예. 온화하게 나와요.